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뭐 오래전부터 사실 이스라엘 이 하마스 이 전쟁 관계, 그리고 이 미국의 이 정책 방향 이런 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국내 정치권 뉴스들이 워낙 급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토요일이라서 제가 마음 먹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미중 간의 정상회담, 작년에 인도네시아 이 발리 섬에서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만났는데요. 그 이후로 처음으로 이번 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거든요. 11월 중순에 열리는데 11일서부터 17일 사이에 열립니다. 요때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하기로 양국 간에 이제 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가 지금 이제 워싱턴에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하고 이제 블링컨이 연 이틀간 26, 27일간 협상을 통해서 확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말이죠, 지상전 초읽기에 들어갔다. 뭐 사실 저도 제 방송에서도 제목으로도 많이 뽑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지상전 초읽기 임박, 계속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에 이게 계속 지연돼 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말이죠, 대대적으로 가자 지역에 대해서 지금 지난 7일 날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했다. 이게 바로 지상전 개시를 위한 사전 공습 작전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상당히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유엔에서 휴전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하마스 고위층을 살해했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제 오늘이 이제 28일, 내일이 2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그리고 이 관계 당국도 지금 굉장히 이 대응 조치 마련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도요, 지금 이제 홍대 앞 사거리가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워낙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행히요, 아무런 사고가 없이 끝났고, 오히려 이 강남 쪽, 그리고 또 이태원 쪽은 상당히 한산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가 말이죠, 이 지금 한동훈 장관의 출마 종로 이거 좋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출마할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나올 만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국내 정치권 뉴스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관계, 요거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왕이가 지금 미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예, 미국을 방문 중에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 왕이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 이제 왼쪽이 블링컨 미 국무장관. 그래서 이제 연 이틀 왕이와 블링컨 간에 지금 협상이 쭉 진행되어 왔고요. 왕이는 이렇게 블링컨만 만난 것이 아니고 백악관의 안보실장도 만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뭐 백악관 안 만나면 영향가가 없는 것이죠. 자, 백악관 안보실장, 그러니까 이제 외교 안보의 총책임자들을 전부 만나고, 그리고 이제 왕이도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 예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예방은요,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요. 뭐 통역을 끼고 진행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양측이 할 얘기는 충분히 다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블링컨하고 2번에 걸쳐서 만났기 때문에 사실상의 실무 조율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번 이 에이펙 정상회담 때 이 샌프란시스코 이때 이제 양국 정상이 다시 만난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봤어요. 예. 그래서 중국은 중국대로, 그리고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양측에서 백악관과 중국 외교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공식 중국 쪽 발표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지금 이제 경쟁 관계 굉장히 지금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지금 뭐 신냉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특히 이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소통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책임 있게 이러한 갈등 관계를, 그리고 국제적인 글로벌 이슈,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소통 채널은 유지해야 된다. 이런 대원칙에 미국과 중국이 똑같이 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양국 정상회담을 하기로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요, 이 왕이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은 경쟁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바로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바로 이 점을 강조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악관은 또 양측은 이 전략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포함해, 그리고 고위급 외교도 추가로 추진하고자 하는 바람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중국도요, 이 왕이하고 바이든 그리고 회담 이후 예방 이후에 양측은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중미 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고안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상당히 수월하게 이 양국 정상회담에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슈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현안은 당연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그 하마스와의 이제 무력 투쟁인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란이라든가 시리아 이런 데는 영향력이 좀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중국의 영향력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계속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반도 문제도 포함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이 전망이 있는데 당연히 포함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또 우리 이제 외교 당국에서도 포함이 되도록 아마도 측면에서 배후에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에이펙 정상회담 계기에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시진핑과의 이 회담도 조율 중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이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도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의 방한을 앞두고 양자 관계가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한중 양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환영 분위기가 나오고 또 지지 분위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도 한중 간의 정상회담은 당연히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 백악관에서도 말이죠, 이 소통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양자 간의 시진핑과 바이든 간의 정상회담 이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한 의심의 여지 없는 의제 가운데 이건 하나 아니냐. 그리고 기후변화와 국제보건 같은 이런 분야에서도 협력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부장도 말이죠, 이 블링컨 장관을 만나서 중미 두 대국은 이견과 갈등이 있지만 중요한 공동 이익과 함께 대응해야 할 도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중미 쌍방은 대화를 재개할 뿐만 아니라 깊고 포괄적 대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양측 모두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한 이 성과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 정상회담에서의 성과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무력 분쟁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휴전 쪽 이제 그때가 되면 11월 17일이니까요. 아마도 이제 휴전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바이든과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그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무력 충돌도 어느 정도 최소한도 악화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때까지 가면 지금 아직도 뭐 한 20여일 남았기 때문에 이 중동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분쟁도 어느 정도 조금 컨트롤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왜 그러면 이번에 또다시 지상전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께서도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자, 참고적으로 지금 이거는 이 블링컨과 이 왕이 이 회담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담 사진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있고,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지금 먼저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하고 지상전을 하는데 어려운 장애 요인이 뭐냐, 한 4가지 정도로 압축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어제 이 대규모로 공습을 단행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요, 저격수가 곳곳에 있다 이겁니다. 뭐냐, 시야 확보가 용이한 건물 곳곳에 이 저격수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병사와 기갑 장비를 언제든지 탐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탐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격수의 돌발 공격이 예상된다. 이게 이제 제일 큰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지상전을 갖다가 즉각적으로 개시하는데, 두 번째는 민간인 방패를 쓸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간인 거주지하고 각종 공공시설, 그 다음에 하마스의 군사시설, 이것이 한 건물 안에 혼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 방패 전략을 세우는 하마스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려운 점 중에 하나, 지상전을 대규모로 딱 바로 개시하는데 어려운 중에 하나가 부비 출입, 이 지뢰가 널려 있다는 겁니다. 이 하마스들이 깔아놓은. 그래서 골목마다, 건물 입구마다, 그리고 평범한 돌무더기에까지도 폭발물을 많이 설치해 놨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하 땅굴, 이건 뭐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는데요. 이 가자지구 지하에 지금 땅굴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게 총 한 500km에서 한 800km, 이게 본래 한 400km부터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길어져요, 터널 길이가. 그래서 500에서 한 800km 정도가 되는 이 땅굴, 이게 거밀처럼 뻗어 있어 갖고 이게 전부 건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대규모 지상전을 바로 단행하는 데는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을 비롯한 이 국제사회의 압박도 압박이지만은 하마스의 뭐라 그럴까요? 작전, 반격, 이 공세, 이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민간인 살상자, 어린이하고 특히 여성 이 피해자, 이게 너무나 많이 늘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국제 전쟁법에 위배되는, 그야말로 인도주의적 재앙 사태가 나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요,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인데, 바로 어제 지금 이스라엘 군이 말이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대대적인, 그러니까 지난 7일 날 전쟁 개시 이후에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자시티에 이제 이 하마스의 본거지가 있는데, 가자 지구 이 북부, 즉 가자시티에 폭발음이 엄청나게 많이 퍼졌고, 이번 이제 무력 충돌 이후로 처음으로 인터넷, 통신 이런 것들이 모두 마비돼 가지고 휴대폰도 작동이 안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이 공중 폭격과 포격, 탱크 사격을 퍼부었다, 일제히 외신들이 좀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당국에서도 그거를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를 보면은 이 지상군이요, 가자지군의 작전을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공격을 매우 의미 있는 정도로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가자지구 주변을 계속 공격할 계획이니까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빨리 남쪽으로 대피하라, 이렇게 이례적으로 강조하고 또 나섰어요.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공격과 관련해서 이 이스라엘 공군이 가자지군의 지하 목표를 겨냥해서 타격하고 있고, 이번에 지상작전 확대는 결코 공식적인 가자지군의 지상전 개시는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르단 측에서는요, 이거는 지상전을 이미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요르단 측에서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지금 이스라엘 측 입장을 보면은요, 가자 지구에서 가장 큰 병원이 시파 병원인데, 시파 공원도 공습해 버리겠다,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시파 병원이 이제 최대 병원인데, 그 지하에, 이 시파 병원 건물과 그 지하에 하마스 지휘 통제 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 병동은 지하 터널로 전부 연결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 테러 활동, 이 로켓 발사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병원도 공습하겠다라고까지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마스에서는요, 여기에 대한 이제 반격을 또 당연히 하죠.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반격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요게 이제 이 성강이요, 이게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쪽으로 공격을 퍼붓는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위험한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이제 시리아의 주요 지휘부, 죄송합니다, 하마스의 테러 단체라고 있잖아요. 하마스 주요 지휘부를 공격해서 사살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거 당연히 뭐
성공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 이 하마스 이게 테러 분자들이니까 테러 분자의 지휘부는 전부 제거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외신 보도를 보면은요, 이 하마스 지휘관 5명을 사살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5명. 그래서 이제 최고 지휘부, 이 하마스 지휘부대 이 간부들이 바로 요 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지상전 임박, 예, 그리고 이제 대규모 공습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유엔 차원에서는요. 휴전 결의안을 즉각적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긴급 총회를 열어가지고 27일 어제 이제 휴전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휴전 결의안 통과에서는요. 뭐라고 이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이 하마스 사이의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하라 이거를 촉구하고 있고 포위된 가자 지구에 대한 구호 접근 그리고 민간인 보호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투표, 민간인의 보호를 요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 결의안까지 통과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안보리 결의안은 이 실효성이 있지만은 총회 결의안은 강제성이 없어요. 여기에 한계가 있다. 이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격한 지금 분노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상전 임박이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대대적으로 지상전은 하지 말아라. 또다시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이런 이제 외신 보도가 있습니다. 자, 대신에 말이죠. 이 미국 정부는요. 이 항공기와 특수작전 부대를 이용해서 하마스 주요 인사, 시설에 대한 정밀한 외과 수술적 공격. 요거를 해라. 지상전을 대규모로 하지 말고. 예, 왜냐하면 지상전을 할 경우는 민간인 피해가 너무나 크니까 그러니까 핀포인트 공격을 하라 이거죠. 요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인질 협상도 해야 되는데 인질도 또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지상전 재개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도록 그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군에서 그동안에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이 포획한 무기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란산과 북한산이 각각 10% 정도씩 들어가 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하마스가 자체 제작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산 무기, 이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특히 북한산 F7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가 지금 북한 걸로 그렇게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 무기가 말이죠.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하마스한테도 들어가는 이러한 양상이 지금 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꼭지, 이제 국내 정치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대 앞이 말이죠. 어젯밤에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이제 홍대 앞, 이 거리 내용인데, 거리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밤 10시 거리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아무런 어느 지역에서도 사고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요것이 이제 아주 큰 다행이고, 작년에 그 어마어마한 사고에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죄송합니다. 경찰, 소방당국,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을 드나드는 젊은이들, 이제 우리 이제 일반 시민들, 요런 분들이 이제 작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서 있는 통행, 요것이 기본적으로 지켜져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어제 홍대 앞 사거리 무려 한 8, 9만 명 정도의 인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야, 그래서 홍대 입구, 저는 홍대 입구 잘 모르는데 거기에 이제 이 경사도도 약간은 있었지만은요. 그리고 펜스도 설치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은 현지 경찰 그리고 이제 소방 당국 여기 현장 지휘를 아주 잘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현장에 지금 이제 이 소방서에서 이제 파견된 119 구급차. 이 구급차는 임시 의료소로도 운영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나머지 용산하고 제가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이게 이제 홍대원이고요. 자, 이태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안내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사고가 별로 없었고 굉장히 이태원 쪽은 한산했다.
한산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요, 강남역이 아니고 이상하게 강남역 자료 화면이 없어요. 이게 이제 신도년역 인근인데, 신도년역도 뭐 강남역 바로 옆에니까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 뭐 아마 한 6, 700m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이 홍대 앞에 비하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보도를 보면은요, 강남구 여기에도 한 뭐 이 그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래 강남역, 그 다음에 신논현역 여기는 뭐 거의 하루에 한 20만 명 정도가 모이는데 어제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강남역,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 쪽은 한산했고 홍대 그 역 앞 여기만 굉장히 난리가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고가 없었다는 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질서 있는 이 행사 시즌이 됐으면 하는 게 이제 바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다행스럽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 진중권 교수가요, 이 이준석 이 종로 출마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여기에 관해서 이제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진중권 교수가 이제 시사저널에서 운영하는 시사저널 TV 유튜브에 이제 고정적으로 거기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종로 출마는 굉장히 잘한 것 같다. 예. 그래서 당선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지역에 나가서 겨루는 것이 좋다. 그러한 지역이라면 상징성이 강한 종로가 제일 좋다. 그래서 지금은 돈 좀 덜하지만 종로는 정치 1번지고 대선 주자들이 많이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강남 나오면 별 의미가 없고 좀 이 모양이 빠지는데 여기에 출마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참 좋은 것 같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진중권 교수 얘기는 이 거창교도소 개소식에서 한 연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저도 뭐 한 2차례에 걸쳐서 이 한동훈 장관의 이 거창교도소 연설 내용을 동영상으로도 제가 이제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 요 연설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진중권 교수가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까지 평가하느냐. 한동훈 장관의 이 거창교도소 개소식 연설이 DJ 노무현 이후의 정치인의 한 연설 중에서 제일 명문이다. 그래서 법무장관이 교도소 개소식에서 한 얘기라기보다는 정치 철학이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 때문에 이렇게 뿅 간 정도로 아주 극찬을 하고 있느냐. 민주주의 가치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창 주민들께서 민주주의 가치를 보여주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 결과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통합의 정신이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아주 DJ의 노무현 연설 못지않다 이거죠. 예. 자, 뭐 하여튼 다행이에요. 예. 진중권이가 이렇게 화끈하게 평가를 해주니까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종로에 나올 경우에 민주당에 마땅한 대항마가 없을 것이다. 왜냐? 이재명이는 나오면 좋지만 절대 못 나올 것이고 그 이재명은 똥개처럼 집 앞에서 싸우려고 할 것이다. 분당도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개항 의뢰나 다시 나올 거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국회의원 신분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이고 내년 8월에는 대표도 내려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의원직은 반드시 유지하려고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로 같은데 분당 같은 데 떨어질 때는 안 나간다 이거예요. 사법 리스크 방탄이 없어지니까 옳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재명가 가는 데는 반드시 우리가 자객공천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요. 이 특정 지역 시민들이 많은 데는 이거 대책이 없다. 이게 이제 한계가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종로 임종석 이광재가 거론이 되는데 약하다. 그래서 한 장관이 나오면 민주당은 전략공천하려고 머리가 아플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미 저는 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여론 추세,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리고 이제 국민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종로 자출은 좀 위험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여론이 지금과 달리 이제 치고 올라가서, 여론이 굉장히 우호적이다. 그럴 경우에는 뭐 종로 출마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종로 출마는 저는 상당히 여권에게, 그리고 한동훈 장관한테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따라서 마지막 데드라인에 걸려있는 비례번호를 받고 뛰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여론의 확고한 이 지지, 압도적인 그 지지, 요게 있으면요. 종로 나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저는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출마까지는 뭐 기정사실화 시킨다 하더라도 출마 지역 문제가 지금부터 너무나 이 과열되게 부각이 되는 것은 내년 총선 전략상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